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살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경제 발전을 하는 사이에 한두 사람 부모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자기밖에 모르게 만드는 교육을 한 거죠. 집값이 너무 올랐다. 왜 너 부모 안 모셔? 너 왜 부모에게 용돈 안 드려? 라고 젊은이들을 질책하기에는 젊은이들의 삶이 녹록지 않다. 그래서 노인 복지 제도를 통해서 내가 노후 대비를 하겠다. 안 된다. 머니 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대학교 과학기술 최고전략과정 명예주임 교수 오종남입니다. 저는 한국 전쟁 중에 태어났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이 있다면 1997년, 8년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로 백척간두에 처해 있을 때 대통령 비서관으로서 경제를 살리는데 불철주야 일했던 그 기간이 제게는 가장 보람 있었던 기간입니다. 지금 현재는 김현장 법률사무소에서 다국적 기업의 CEO와 경영진들에게 한국에서의 경영 전략을 자문하는 일을 본업으로 하고 있고 인간개발연구원의 회장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촌놈이니까 어린 시절 회고해보면 동네 어르신이 환갑을 맞으면 그 집만의 잔치가 아니라 동네 잔치였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온 동네가 떠들썩하게 축하를 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환갑잔치가 없어진 거예요. 왜 그렇지? 효심이 줄어들어서 그런가? 그래서 제가 통계청에서 만들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의 생명표를 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자라던 어린 시절 1960년 한국 사람의 평균 수명은 52살이었습니다. 52세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에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 수명은 76세로 늘어있는 거예요. 아니 평균 52세까지밖에 못 살던 시대에 60세 환갑을 맞았다면 온 동네가 축하할 일인데 평균 76세까지 사는 시대가 되고 보니까 환갑이라는 게 특별한 일이 아니고 그냥 생일 중에 하나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환갑잔치가 없어진 거죠. 지금은 어떻게 됐냐? 2020년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 수명이 83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60년 동안에 52세에서 83세로 30년 이상이 늘어난 거죠. 모든 사람이 원하던 장수시대가 온 거죠. 우리 모두가 원하던 장수시대가 왔는데 그러면 장수가 축복일까요? 환갑을 넘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직장에서 정년이 돼서 쫓겨나든 60 넘으면은 거의 모든 월급을 받는 근로자들은 집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60 환갑이 되고 나서 지금 이런 추세로 간다면 2년에 1살 정도씩 평균 수명이 늘어난다면 아마 지금 사는 사람들은 90세 평균 수명 시대가 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60대면은 더 이상 소득이 없어진다면 60세에 손에 쥔 돈을 가지고 나머지 30년을 살아야 된다면 장수가 과연 축복일 수 있을까? 52살밖에 살지 못할 때는 60 환갑을 맞으면 나머지 인생은 나물여자 여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짜투리 인생인 거죠. 그러니까 환갑잔치의 덕담이라고 하는 거는 여생 편히 살다 가십시오. 남은 인생 편히 살다 가십시오. 이게 덕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환갑을 지나고도 또 30년을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통계청장 시절에 만든 21세기 삶의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30년 부모 밑에서 살다가 30년 부모 노릇하고 살다가 환갑을 맞으면 예전에는 나머지 인생이 플러스 알파 짜투리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나머지 인생이 another 30 years 또 30년을 살아야 되는 30, 30, 30 세 번의 30년이라고 하는 게 21세기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의 공식이라고 제가 만들었습니다.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살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김현장 법률사무소에서 사회공헌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제가 사회봉사센터를 맡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주말이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서울시 종로구 종로 3가에 있는 무료 급식소에 봉사를 하러 갔습니다. 급식 시작은 11시가 넘어야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당연히 준비하기 위해서 일찍 갔습니다만 무려 10시가 조금 지나면서부터 무료 급식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서는데 대부분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입니다.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줄을 서 계신데 제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저는 맨 마지막에 설렁탕에 국물을 붓는 일을 제가 담당을 했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국물을 부으려고 딱 하면은 할머니가 그릇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밥 더. 나는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습니다. 밥을 더 달라는 거예요. 제가 국물 부으려고 할 때 밥을 더 달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분들은 무료 급식소에서 제공하는 한 끼 설렁탕으로 하루를 때우는 분도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경제적으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노후를 맞은 거죠. 두 가지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째는 그분들이 자식이 있다는 겁니다. 자식이 없으면 국가에서 주는 복지수당을 받아서 세끼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있는데 돌봐주지 않기 때문에 수당 받을 자격은 없는데 우리 자식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말하지 못하는 노인의 안타까움. 두 번째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누굽니까? 세끼 밥도 못 먹던 이 나라를 안 입고 안 먹고 안 써서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자기 자신의 노후를 대비하지 못한 이 나라 경제 발전의 주역이었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하루 세 끼 밥 문제를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은 이 시점에 하루 세 끼 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무료 급식소에 와서 설렁탕 한 그릇으로 하루를 때운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한국 경제 발전의 가장 큰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사람 교육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나는 못 먹고 못 입는 한이 있더라도 내 자식에게는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자식을 교육시키는데 올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출범할 당시, 대한민국이 출범할 당시 해방 후 1945년도 있고 대한민국 건국 1948년도 있지만 그 당시 문자를 해독하지 못하는 문맹률 세계에서 최악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의 자식에 대한 교육열 덕분에 지금은 세계에서 최고의 문자 해독을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내 자식에게만은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자식 뒷바라지에 올인을 한 거죠. 또 그 당시는 한국 경제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했기 때문에 학교를 졸업하면 취직에 대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일자리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 가는 게 좋으냐고 선택은 했지만 취직이 안 된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60년대까지는 취직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나와서도 독일의 광부로 또는 많은 간호사들이 일할 자리가 없어서 독일의 피고름을 짜는 간호사를 해서 이분들의 종잣돈으로 대한민국 경제 발전이 됐습니다만 70년대 이후는 빠른 경제 발전 덕분에 우리 젊은이들이 일할 때를 못 찾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번 돈을 내 노후에 대비해서 준비해야지 하는 생각보다는 내 자식의 뒷바라지를 위해서 거의 다 썼기 때문에 막상 환갑이 지나고 보니까 직장에서는 끝나서 소득은 없어졌는데 나 자신이 살아갈 노후 준비, 손에 쥔 돈은 없는 거죠. 한마디로 정의하면 자식 뒷바라지에 올인하느라고 자기 자신의 노후 준비에 소홀한 것, 이게 오늘날 노인 복지 문제, 노후 대비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2년에 통계청장을 가서 평균 수명과 함께 출산 문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1960년에 우리나라 여성이 엄마가 낳는 자녀 수는 평균 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2년 2월에 갔으니까 2000년 통계를 봤겠죠. 봤더니 1.2명으로 떨어진 거예요. 이거를 합계 출산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가임 여성 한 사람이 평생 낳는 아이 수를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데 6명에서 1.2명으로 떨어진 거죠. 6명은 알겠는데 1.2명이 뭐야? 어떻게 한 사람이 여성이 10명 중에 8명은 1명밖에 안 낳고 두 집이 2명 나면 대략 1.2명이 되겠죠. 그러니까 대체로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부터는 여성이 1명 낳는 게 대다수가 된 거죠. 최근 들어서는 1명도 아니고 지금 0.8명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낳는 사람도 있고 겨우 낳는 사람도 있고 안 낳는 사람 두 집에 1명 낳는 사람 8집이면 0.8명쯤 되겠죠. 이게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같이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첫째, 예전에 6명 낳을 때는 숫자도 중요하지만 효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성장하면 나이가 드신 부모님을 모시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고 이게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가족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도 안 되던 나라가 세 끼 밥을 못 먹던 나라가 다이어트를 생각하는 3만 달러가 넘는 나라로 경제 발전을 하는 사이에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효, 우애, 우정, 배려 그런 가치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자식을 6명이나 낳을 때는 나이가 먹으면 자식들 집에 돌아다니면서 노후를 맞은 거죠. 자식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첫째, 한두 명밖에 안 낳고 둘째, 효가 없어졌고 그러면 효가 왜 없어졌을까? 경제가 발전했는데. 그거는 한두 명밖에 낳지 않았는데 부모가 우리 사회 전체가 한두 사람 부모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자기밖에 모르게 만드는 교육을 한 거죠. 너 공부만 하면 된다. 집안일은 걱정할 거 없다. 내신 성적이 있으니까 너 친구한테도 보여주면 안 된다. 협력이라는 게 없어졌고 효가 없어졌고 형제 간에도 우애가 없어졌고 그래서 얼마나 부모님 돌아가시고 형제 간에 싸우는 집이 많아요. 자업자득인 거죠. 그런 교육을 안 시킨 거죠. 두 번째는 더 심각한 건데 지금 젊은이들이 직장에서 일해서 받는 월급을 가지고는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부모를 돌보기는커녕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뭐 때문이냐?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하는 과정에서 가장 안타까운 거는 집값이 너무 올랐다는 거예요. 아이 교육비가 너무 올랐다는 거예요. 젊은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서 저축해서 집을 살려고 해도 예전에는 몇 년 벌면은 그래도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그랬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포기한 거죠. 두 번째는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자식을 낳아서 기르는 기쁨을, 행복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꿈을. 나도 멋진 배우자를 만나서 자식을 낳아서 기르고 싶은데 양육비가 너무 비싼 거죠. 학원 보내려면 사교육비가 들어가지. 다시 말씀드리면 젊은이들이 왜 너 부모 안 모셔? 너 왜 부모에게 용돈 안 드려? 라고 젊은이들을 질책하기에는 젊은이들의 삶이 녹록지 않다. 자기 살기도 녹록지 않은 그런 환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면 노인 복지 문제가 간단치 않게 됐다. 국어하고 산수를 제대로 하면 됩니다. 국어 시간에 우리가 6년 동안 배운 게 한마디로 말하면 주제 파악을 배우는 거예요. 산수 시간에 6년 동안 배운 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분수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허장성세가 많아요. 자기의 소득과 부의 수준에 맞게 주제 파악하고 분수 지키며 사는 거예요. 주제 파악하고 분수 지키며 살고자 해도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게 뭐냐? 자식 관련이에요. 시중에 돌아다니는 인생 3대 바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첫째, 손자, 손녀 봐주느라고 스케줄 바꾸는 할머니, 할아버지. 둘째, 상속세 많이 낼까봐 재산 미리 물려주고 용돈 다 쓰겠다는 할머니, 할아버지. 세 번째, 새삼 그 나이에 자식들 결혼시키려면 체면이 서야 되니까 집 늘려가는 할머니, 할아버지.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자식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자식 때문에 주제 파악 못하고 분수를 못 지키는 거예요. 아니, 자식들한테 미리 재산 물려주고 용돈 다 쓴다? 3년이야 줄지 몰라요. 3년 지나면 며느리가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기도 제목이 바뀌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어머니 왜 아직도 이렇게 이승에서 고생하게 하십니까? 빨리 천국에서 데려가시지. 새삼 그 나이에 집 늘려간다. 자식들 결혼시킬 때 체면 때문에. 자식들이 오면 자고 가라고. 누가 지금 와가지고 시어머니하고 같이 자고 가고 싶겠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노후 대비는 딱 두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이 나라가 노후 대비를 다 해줄 수준이 이미 넘어섰다. 그래서 노인 복지 제도를 통해서 내가 노후 대비를 하겠다? 안 된다. 노후 대비 누가 해야 되냐? 내가 해야 된다. 내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주제 파악과 분수 지켜야 된다.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 오늘 이 순간부터 자식에 대해서 올인하던 거를 멈추고, 왜냐하면 자식보험은 끝났기 때문에. 옛날에 20세기의 부모들이 6명을 낳을 때 나이 들면 자식들 도움을 받고 사는 자식보험은 안 통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노후 대비를 해야 된다.
자기 스스로의 노후 대비를 하려면 오늘 이 순간부터 자식에게 올인하지 말고 반만 하고 나머지 반은 내 노후에 대해서 준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식들이 항의하면 어떡하지? 그럴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내가 들으니까 누가 그러는데 진정한 자식 사랑은 젊은 시절에 모든 것을 자식에게 올인하고 늙어서는 자식에게 손 벌리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자식 사랑은 늙어서 자식에게 손 안 벌리는 거라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늙어서 손 안 벌리려고 지금 내 스스로의 노후에 준비하는 거다. 우선 제가 머니인사이드 구독자분들께 꼭 가르쳐드리고 싶은 개념이 있습니다. 돈은 버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번 돈을 불리는 거 똑같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해서 똑같은 월급을 받는다. 10년 후에 그 사람들의 삶이 같을까요? 안 그렇습니다. 번 돈을 어떤 식으로 잘 불렸느냐에 따라서 10년 후, 20년 후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젊은 시절에 빚을 내서라도 집을 마련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젊은 시절에 조금 더 멋진 전셋집을 선택한 경우가 있습니다. 10년 후는 어떻게 될까요? 마련한 집값은 올랐겠죠. 전셋집은 전세금이 올랐겠죠. 나이가 들어서는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버는 거는 일정한 기간 동안에 버는 겁니다. 월급이 됐건 연봉이 됐건. 그러나 5년 후, 10년 후, 20년 후는 그 기간 동안에 벌어서 쓰고 저축한 것이 쌓인 거. 그걸 경제학에서는 부라고 그러죠. 하나는 소득이고 하나는 부죠. 그래서 소득 격차도 중요하지만 빈부 격차는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개념을 반드시 잊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길거리에서 보시지 않습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허리는 굽었는데 리어커에 폐지나 병을 모아가지고 이동하시는 거 보시죠. 어떤 차이겠습니까? 결국 젊은 시절에 번 돈을 어떻게 알뜰하게 불렸느냐, 그러지 못했느냐. 그래서 재산이라고 하는 거는 소득을 10년, 20년 평생 모은 게 이 시점에서의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소득을 많이 올리는 거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번 소득을 어떻게 늘리느냐 하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머니인사이드에서는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930년 대공환 경험한 적 있으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의 2020년 팬데믹 경제 위기, 그런 경제 위기는 생애 처음 경험하신 것이다.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찍을 뻔했다가 9만 전자로 떨어집니다. 뭐라고 해요? 싸다? 담아라. 또 5만 전자 떨어집니다. 바겐세일이다. 담아라. 여러분, 주식을 떨어질 때마다 사는 겁니까? 여전히 주식 담으라고 했던 사람들, 결과적으로 뭡니까? 안타깝게도 장님이었던 거죠.